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이 끝나가고 있는데 후반부에 약간 머리를 들어 올려서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 하지만 이제 추세선에서는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면 뚫려 나왔습니다. 지금 아랫방향으로. 윗방향 추세는 약간씩 낮아지고 있고 아랫방향은 지금 뚫린 거거든요. 추세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보면은 연준 호켓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파적 액션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엔드 경제가 리세션 쪽으로 기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게 주식을 누르는 걸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조금씩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어제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온 것 때문에 금리의 인상 속도보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그것이 길어질 것 같은 예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바뀐 거죠. 속도만 줄이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길어지는, 뭐 내년도에 또 0.5포인트 막 이렇게 올리면서 5.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경제 그 상황 하에서 사실 이게 혼재된 거잖아요. ASM 서비스 지수가 잘 나오면 그나마 경제가 잘 버티겠다라고 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고 경제적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또 짓누른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댓글에 그 내용을 다셨습니다. 그 조정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큰 문제가 없다면, 큰 이슈가 없다면 그렇게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액션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많이 하는 게 병이라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볼 건데, 일단 이건 가끔 보여드렸던 연체율이거든요. 연체율인데 지금 연체율이 이제 두 개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들려 올라가고 있죠.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여기 옆에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르락내락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르락내락 하는 게 기업 대출이에요. 빨간 거. 그래서 아직 기업 대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 두 개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 파란색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요게 개인 소비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 영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얘기는 이제 가끔 드렸고요. 이거는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게 차지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채권 중에 상환할 수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인정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연체 180일 이상, 뭐 길게는 6개월 이상 된 채권이 상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받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반부에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점체 영역 전부 다 해서 보시면 이제 좀 늘려볼까요? 최근으로 계속 이제 경기 사이클 후반부로 가면 들리죠. 이렇게 정점 언저리로 가면 시험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 일부가 상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전체 상가 규모고요.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가계, 요게 기업이거든요. 역시 가계가 상각 규모가 상당히 이제 쭉 커지고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상각 퍼센테이지. 그래서 은행의 대출 태도는 전 영역에서 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스 하나 빼고 나서, 리스 하나 빼고 전부 다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5토론입니다. 5토론 빼고 모두 다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신용 충격은 일단 대출 시장에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기업 같은 경우 가계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이 윗단에 있는 두 개는 다 기업이거든요.
위에 있는 파라는 거는 대기업하고 중기업, 그다음에 이 빨간 게 소기업,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연두색이 요게 크레딧 카드고요.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그 소비자 대출 기준입니다.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강화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러 개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출 시장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출 시장의 상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이런 형태로 이제 조이는 형태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금융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본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 트리플 C 이하, 그다음에 유로의 하이힐드, 그러니까 유럽적이죠. 이거는 이머징의 하이힐드입니다. 그거의 스프레드예요. 국채화에. 이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서 이탈하는 강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얘가 올라가면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안전자산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게 내려오면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위험자산 회피 선호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 쭉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경기 후반부에. 근데 최근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드리면 대출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자금을 쥐어짜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자본시장 쪽, 채권시장 쪽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금 기준을 쥐어짜는 건 조금씩 진행되는 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 금융시장에 뭐 어떤 큰 충격이나 여파를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뭐 대기업이 하나 파산한다거나 이런 자금 경색 때문에 연쇄 파산의 우려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은 뭐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막 파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일단 그런 쪽에서 파산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조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미국 시장은 놓고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기지 시장에 대한 스프레드거든요. 이 티어3가 아마 티어4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가 낮아질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신용 등급이. 거기서도 아래 방향으로 이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올라가는 최근 추세 보면 강도가 세지진 않고 있습니다. 약간 둥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크게 채권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거 일드 커브거든요. 일드 커브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됐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1년 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역전된 상황이고, 이게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단기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와 있지만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1년짜리부터 아래쪽 방향이 쭉 내려오고 있죠. 이 짙은색 파란색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장단기 금리 역전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직전이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있죠. 아랫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더. 요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역시 보면은 이게 1년 전에 이렇게 단기 쪽보다는 장기 쪽이 이렇게 높은 쪽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평행평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평평하죠. 물론 우리나라 아직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콜금리 이길물하고 5년 국채 수익률을 보거든요. 여기는 콜금리 이길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콜금리 이길물이 3.24고 그다음에 5년 국채 수익률이 3.597인데 이게 4%대 일주일 전만 해도 한 4%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고, 여기 보면 CD 금리 91일물이 4%, 4.03인데 지금 5년 국채 수익률이 3.59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금리 요걸로 기준치로 보지만 실제로는 장단기 금리 현재 역전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요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뭐 통화 긴축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드컵이 살아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일드컵이 이렇게 평평화되거나 역전돼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역마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대출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자금을 조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시장은 점점점 자금 경색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나마 채권 시장은 아직 그렇진 않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 일이 크게 터지겠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 파산이 없는 이상 피부로 사실 느껴지질 않아요. 하지만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의 신용 팽창 과정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이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겠느냐? 내년도에 계속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요게 이제 미국의 그 파산 관련된 그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인데, 이 13번은 개인의 채무 조정, 우리 이제 개인 파산하게 되면 채무 조정 하잖아요. 그거고, 이 11번이 이게 구조 조정이거든요. 기업이 이제 파산하면서 회생 절차나 구조 조정 뭐 이런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월 단위 나오면 좋은데 월 단위는 안 나와서 주간 단위 나오는 걸 최근 보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보면 여기 13번 개인 채무 조정 있죠. 이게 작년보다 22%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토탈은 줄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10월 3일에서 9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좀 늘었죠. 2.1%. 그리고 개인 채무 조정은 계속 작년보다 높아요. 여기 보시면 살짝 그 다음 주인데 줄긴 했지만 개인 채무 조정은 좀 늘고 있죠. 작년보다. 요것은 좀 많이 줄었는데 개인 채무 조정은 늘고 있죠. 이제 이게 많이 줄은 것 같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이게 늘어났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채무 조정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주간 단위로 계속 보면 이 개인 채무 조정은 상당히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의 숫자가. 이걸 월 단위로 다 보면 좋긴 하겠는데 그 통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요. 분기당으로 아니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나오는 게 있고 월 단위로 나오는 게 최근 것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단위로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채무 조정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연체율 보시면 연체율 있죠. 예. 상각 요건 상각 개인 상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개인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파산이나 이런 개인 그 채무 조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의 소비자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전조들이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PMI 지수가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소득을 가계가 그 지불해야 될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 있잖아요. 그거의 비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높다는 얘기는 가처분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이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옛날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전체 다 가계에 모기지하고 서비스 대출 다 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모기지와 관련된 대출 원리금이거든요. 요거는 그 이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 근데 아직 모기지에 대한 그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가처분 소득 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기지를 제외한 다른 영역, 그러니까 뭐 카드라든가 오토로인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되는 사람이란 뜻인 거고, 모기지 대출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언저리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쪽의 부담이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다는 뜻인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파산, 개인 그 채무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미국 가계 전체가 큰 문제가 크게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의 부담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뭔가 이슈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다만 점진적으로 아랫방향이 붕괴될 수 있는 요지는 커지고 있다. 취약한 지역이 이렇게 취약한 가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섹터를 제외, 그러니까 이게 난 파이낸셜 섹터, 프라이빗 난 파이낸셜 섹터 이거 뭐냐면 가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 중에서 금융기업이 아닌 기업들 있잖아요. 금융회사가 아닌 그런 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 보면 그렇게 큰 위험성을 안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계속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추세상 이게 점점 부채 비중이 커지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감소됐다. 이게 지금 IT 버블 때잖아요. 1999년도 1쿼터 요때가 IT 버블 때죠. 요때 2000년도 들어와서 여기가 2000년도 수준만큼이나 기업들이나 가계 쪽에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안정성이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계만 포함된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건 가계하고 비금융 기업들 다 포함한 거고요. 이건 가계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전체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유럽 국가들 보면 이 유럽 국가를 먼저 보면 그 중에 이제 제가 독일만 뽑아냈거든요. 보시면 가계 대출 상환 그 부담률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게 2쿼터까지거든요. 올해. 근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그 대출 비중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 비중이 상당히 빨리 늘어났잖아요. 그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계들이 부담해야 될 이 대출 원리금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약할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서방 경제보다 이 부채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약간 취약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IMF 보도나 이런 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체 금융비용 제외한 전체 영역에 대한 부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계 부분에 대한 요거는 가계 부분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나 기업 모두 다 사실 불안정한 상황, 대출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쑥 무언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 폭탄을 좀 안고 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이다. 뭐 최근에 자금경세 부동산 시장 쪽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 이슈가 빵 터질지도 몰라서 정부에서 대응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당장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 이제 장이 끝났네요.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조정 국면이 지금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뭔 일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 올해 이제 별일 없이 내년도 간다 그래서 그냥 해가 바뀌니까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의 데이터거든요. 컨퍼런스 보드의 지역별로 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지수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유럽 지역 보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에리아에 포함된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이 금융 관련돼서 일드 커브에 보시면 일드 커브 쪽만 긍정적이고요. 전체형이 다 부정적이에요. 여기 보면 볼륨이 오더북이 살짝 긍정적이긴 한데 요게 최신이거든요. 파란색이. 요게 최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그러니까 경제치가 그렇게 좋은 쪽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올림픽, 월드컵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홀수 연도에는 국제적 행사가 없습니다.
중국이 올해 아시안 게임을 연장해서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국제적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 대규모 개인들의 지출, 기업의 지출이 있을 규모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출하도록 무엇인가 기업이나 가게가 지출하도록 액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산업체한테 투자를 대규모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정책적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대규모로 뭐 친환경 에너지 쪽에 많이 밀어 넣었거든요. 바이오 쪽하고.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액션을 다시 취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 집행이 좀 쉽사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세 번째가 뭐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자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영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모멘텀이 깨져가지고 아랫방으로 흘러내려가는 중에 뭐 줌이라든가 혹은 뭐 배달이라든가 혹은 안 좋은 영역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이 다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새로 생길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살짝 조금만 인하해서 과연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 수 있겠느냐. 기준금리가 살짝 인하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드 커브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대출금리, 이 은행이 대출 이익만이 좀 늘어나면서 이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이 구조를 약간씩 낮춰주는 기준을 그런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 98년도 지나서 살짝 넘어가면서 이때 살짝 기준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적이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경제지표가, 그러니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위험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반등을 추세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었죠. 잘못했다가는 IT 버블 붕괴 때처럼 그냥 추세적으로 흐물흐물 그냥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내려갈 수도 있다. IT 버블 최종 바닥이 2003년도 한 3,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2003년도 2월, 3월 요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정점이 2009년도 9월, 10월 요때 만들어졌으니까 한 1년, 2년, 한 2년 한 4, 5개월씩 막 추세가 내려갈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올해 1년 내려온 게 추세의 끝자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최악의 경우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큰일이 없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그냥 아랫방향으로 계속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일한 대응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바뀌는 게 있을 거냐? 없을 거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좋지 않은 패턴으로 갈 건데, 그걸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